실력 좋은 사람이 퍼스트 줄죠? 아니에요. 음색이나 음악미가 정해져 있어요. 실력으로 주면 앙상블이 더 복잡해져요. 한동안은 굉장히 유능한 친구인데 근데 전형적인 세컨이에요. 성격이 음악적으로. 그러면서 너는 퍼스트보다 실력이 난데 네 음악적인 성격으로는 세컨이다. 그러니까 너는 우리나라에서 드문 세컨이다. 근데 양해를 구해서 세컨을 했어요. 그러니까 앙상블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빨리 균형이 맞춰지죠.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문일근입니다. 오늘은 21세기 오케스트라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 돼가고 있죠.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는 전통적으로는 비엔나 필, 베를린 필, 뉴욕 필. 그러다가 이제 2008년인가요? 암스테르담 콘서트회보가 그 자리를 다시 한번 꿰찼죠. 뉴욕 필은 그 당시에 뚝 떨어졌고 10위, 9위인가 이렇게 떨어졌던 것 같아요. 베를린하고 비엔나는 전통적인 거니까 그냥 유지가 됐고요. 오케스트라를 제가 여기서 쉽게 다루니까 이론이니까 쉽게 다루는구나. 근데 결코 이론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제가 이제 오늘 그런 문제를 밝혀드릴 겁니다. 지금 제가 항목을 12항목으로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그 안에서 분석적으로 보고 제가 그동안에 클리닉이라든가 비평교육이라든가 교양학 축제라든가 많은 그런 그 경험들이 다 지금 12에 포함된 거예요. 그렇게 그동안에 거기서 분석적으로 보고 평가하고 이러면서 얻어진 자료들을 모아봤거든요. 오케스트라가 가장 중요한 게 음향학이에요. 저는 이제 현악사중주도 가르쳐보고 뭐 피아노 트리오나 실내악은 가르쳐봤어요. 그것도 꽤나 뭐 한 20년씩 가르쳐봤는데 현악사중주가 작곡가의 내면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음악적이에요. 물론 현악사중주의 그 앙상블 비율이 사실 굉장히 순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작곡가 그 내면성하고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음향학적인 요건들이 부각되진 않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부각이 돼야 되거든요. 다만 여기서 재미있는 게 현악사중주는 각 악기가 하나씩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돼요. 오케스트라는 현악기만 최소한 한 40명 가까이 돼요. 이관이라도. 그럼 그분들이 같은 음색, 같은 주법, 같은 음가절 대치를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되죠. 그게 어렵죠. 그러니까 토스카니니 그 리허설하는 걸 보세요. 제가 언제 리허설하는 걸 들려드릴게요. 계속 싱싱 노래하라고 강조하고 계속 단원들하고 푸시하는 게 결국 음가절 대치 지키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MBC 경악단을 아르토르 로진스키가 2개월 트레이닝에서 넘겨줬을 때 더 발전적이고 완벽해진 거는 토스카니니의 그 집중력이에요. 단원들을 볶았잖아요. 안 볶았으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오케스트라의 문제예요. 그러면 오케스트라의 음향학과 음악적인 비중이 어떨 것 같아요? 심한 경우는 90대 10 정도까지 가요. 음향이 90이고 음악이 10이에요. 물론 반대로 이제 음악적인 관점에서 보면 음악은 한 80 이상이죠. 그리고 음향은 20이죠. 일반적으로 음악이 11일 수도 있어요. 요즘은 이제 세계 탑 클래스 오케스트라들이 자주 우리나라를 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안 왔어요. 저도 이제 그럴 때 가서 비엔나 필을 본다든가 뭐 뉴욕 필을 본다든가 하면 그 환상적인 사운드에 와 어떻게 저런 사운드가 우리는 없을까? 튜닝할 때 그 사운드가 나오죠. 사운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번스타인이 청소년 음악회를 하면서 지휘하다가 5살짜리로 올라와서 박자를 젓는 걸 가르쳐줘요. 그리고 뉴욕필을 지휘하게 해요.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박자만 젓는 거예요. 그래도 그 음악이 나오죠. 물론 그만큼 뉴욕필이 앙상블이 잘 돼 있으니까 뭐 박자만 적어주면 되는 거죠. 번스타인 음악이 거의 나와요. 그게 얼마나 집중력을 갖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누가 해도 안 변해요. 다만 뉴욕 필이다, 베를린 필이다, 비엔나 필이다, 뭐 제가 좋아하는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사운드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들었을 때 너무 좋다.
이게 바로 음향이에요. 오케스트라 이관을 보면은 작품에 따라서 좀씩 차이가 있고 오케스트라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70에서 80 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 7, 80의 각기 다른 음향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일해야 되고 이끌어야 되니까 어려운 거죠. 그게 음향이에요. 오케스트라 음향이에요. 그러니까 비엔나 필이나 베를린 필이나 뉴욕 필을 봤을 때 튜닝할 때 이미 전 감격을 받았거든요. 와, 어떻게 저렇게 좋은 사운드가 나오나. 음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5살짜리 불러내도 뉴욕 필에서는 번스타인 음악이 나와요. 번스타인이 지휘할 때는요. 뭐 베를린 필 마찬가지잖아요. 사이먼 레틀이 지휘할 때, 아바도가 지휘할 때, 카라얀이 지휘할 때 같이 세우면 같은 그 음악이 나와요. 그 앙상블에. 결국은 악보로 봤을 때는요. 뻔하잖아요. 악보에서는 음악적인 질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오케스트라에서 많은 지휘자들이 대체적으로는 한 80% 이상이 오케스트라를 이용을 해요. 갖고 있는 그 좋은 사운드를. 그러면서 이제 가끔 하면서 그게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지휘자가 좋고 잘 이끌고 하니까 단원들은 편하게, 물론 긴장, 집중력 갖고 하지만 음악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베를린 필이고 비엔나 필이고 뉴욕 필이죠. 그게 유지가 되는 거죠. 똑같잖아요. 뉴욕 필도 쯔베덴이나 페트랭코가 자기네가 뭔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니까 영입을 했잖아요. 뭐가 이루어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발전된 게 하나도 없어요. 뉴욕필 보세요. 쯔베덴이 지금은 저기 서울시향에 와 있지만 이미 그때 안 되니까 계약 기간이니까 끝났잖아요. 페트랭코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특별히 그렇게 해서는 달라지진 않아요. 그게 오케스트라예요. 사운드가 문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음향이에요. 저는 연주사를 정립을 했어요. CD가 한 10,000여 장이 되는데요. 여기 연주자들이 주로 옛날 CD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모차르트나 이런 사람들이 피거리즘이죠. 머릿속에 있는 음악을 꺼내서 쓰는 거죠. 그리고 인디비주얼, 현대까지 오면 다양한 연주들이 포멀리즘이다, 클래시시즘이다, 너무 많아요. 사람마다 다 자기 주장을 하니까. 옛날에는 피거리즘이다, 퓨어리즘이다, 로맨티시즘이다, 큰 흐름에서 시대적으로 가고 있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굉장히 다양하죠.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에서 음색 문제를 제가 이제 거론했잖아요. 동유럽, 서유럽, 미국, 러시아, 또 4권역별로 나눴었죠. 물론 이제 제3세계는 5권역별이라고 그랬는데 문제점만 많으니까 안 해도 돼요. 1차적인 거는 동유럽을 만들어야 되죠. 풍성한 거, 내추럴 보호로 자연적인 악기가 갖고 있는 음향학적인 조건이 가장 좋은 음색을 만들어내는 거죠. 풍성한 소리. 그 다음에 서유럽같이 음색을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미국같이 파워풀하게 만들고 러시아같이 대칭되게, 그리고 세뇌적인 음향학을 만들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게 특징이잖아요. 그게 이제 오케스트라에서 음색과 음악이에요. 성악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4번째입니다. 저는 현악사중조를 가르칠 때요. 되게 우리나라는 실력 좋은 사람이 퍼스트 줄죠. 아니에요. 음색이나 음악미가 정해져 있어요. 실력으로 주면 앙상블이 더 복잡해져요. 한동안은 굉장히 유능한 친구인데 근데 전형적인 세컨이에요. 성격이 음악적으로. 그러면서 제가 양해를 구했죠. 너는 퍼스트보다 실력이 난데 네 음악적인 성격으로는 세컨이다. 그러니까 너는 우리나라에서 드문 세컨이다. 근데 양해를 구해서 세컨을 했어요. 그러니까 앙상블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빨리 균형이 맞춰지죠. 반도 마찬가지예요. 실력으로 줄 게 아니라 음색으로 줘야 돼요. 그래야 음악이 나왔을 때 음악적인 미라든가 이런 게 어우러지죠. 거기에 성격적인 요소가 드러난다거나 또는 받쳐주면서 보조적인 역할로 퍼스트나 세컨을 보조해줘서 화음을 더 풍성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저는 꼭 그걸 계획적으로 했어요. 이게 이제 음색과 음악미의 자리죠. 그리고 저는 음악 클리닉을 이제 계속 말씀드리죠. 이것도 오케스트라 클리닉이잖아요. 한 40년을 했어요. 음악 클리닉은요,
앞으로 이제 제가 클리닉 음악 교육에 대한 거를 할 거예요. 모든 악기를 다 해서. 왜 그러냐면 주로 악보만 가르치잖아요. 얼마 전에 유성TV에서 현악사 종류를 이제 주로 바이올린을 위주로 이제 티칭을 하더라고요. 외국분인데. 그거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악보에서 정리하고 주법과 이런 거 악보 음악 관계죠. 절대 발전적인 건 아니에요. 그분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유럽도 그래 왔잖아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점을 고쳐주고 음악적으로 만들어줘야죠. 그렇잖아요. 야, 너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서 고쳐나가서 일로 한 다음에 넌 퍼스트 역할을 해라. 세컨은 넌 이러이러한 문제를 이렇게 해서 해라. 이러면 음악이 굉장히 쉬워지죠. 이런 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클리닉은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결정적인 문제를 싹 고쳐주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빨리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리고 빨리 발전이 되죠. 그러니까 분명히 앞으로 전 클리닉이 음악교육에서 주도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톤 심리학이 있죠. 음색에서요. 이제 클리닉을 하면 그것도 알게 돼요. 딱 들으면 저 사람은 음악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구나. 그리고 몸의 균형이 어떤 면 때문에 방해를 하고 있구나. 물론 음악 클리닉하고 이제 연결된 거죠. 이런 걸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게 톤 심리학이에요. 그 연주자의 문제를 톤을 통해서 금방 파악하는 거죠. 정확하게. 연주자들이 집중할수록 생각이 정확히 나와요. 집중력이 높을수록. 건성으로 하면은, 근데 건성으로 하는 게 나타나죠. 쟤는 건성으로 하니까 음악하고 관계 없구나.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끌어서 음악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구나. 그게 클리닉이고, 그게 톤 심리학이죠.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톤 심리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해요. 다음에 중요한 부분들은 따로 아마 떼서 그 부분만 이런 시간을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전 비평 아카데미를 코로나 이전까지 30년도 거의 했어요. 근데 크리틱 아카데미에서 주로 어떤 걸 많이 했냐면요. 이제 오케스트라니까 오케스트라 문제를 집중할게요. 전 꼭 비교를 해줬어요. 여기 있는 자료들이 다 거기서 교육할 때 썼던 거예요. 물론 비평 교육이 세계적으로도 없잖아요. 정식으로는. 근데 저는 정식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연주, 이러다 보니까 톤 심리학이나 뭐 이런 게 다 알아지는 거죠. 오케스트라를 제가 5개에서 7개 정도를 들고 가요. 같은 곡을 다른 지휘자로. 그 다음에 설명을 하며 들려줘요. 그걸 찾게 해요. 그러면 듣고서 5개 들려주니까 4개까지 맞춰요. 3개, 2개 이상은 다 맞춰요. 이게 오케스트라 음색이거든요. 고유의 음색과 음악미에 대한 어떤 결정적인 판단을 하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크리틱 아카데미가 가장 중요했던 역할이에요. 물론 뭐 어떤 때는 10몇 장씩 들고 와서 계속 비교 분석해주고, 왜냐하면 정확히 연주를 판단해야 평을 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교육을 했던 거예요. 45년 정도 됐을 거예요. 비평가로서 활동을 했어요. 뭐 교양학 주께는 36년, 올해가 36년이었잖아요. 36년 동안 다 썼죠. 그리고 중요한 게 저는 기억을 어떻게 하냐면 연주를 듣잖아요. 그러면 전 곡의 어떤 각 곡마다 하나의 판화로 만들어져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문제점들이 딱딱딱딱 판화에 찍히죠. 그럼 그걸 정리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들으면서 저는 프로그램이 새까맣게 순간순간의 문제들을 다 써요.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전체를 또 정리를 해나가죠. 이런 게 이제 제 비평의 제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36년 동안 교양학 축제를 어떤 때는 옛날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좋은 지휘자인데 이게 문제는 19개 항목을 갖고 OX로 평을 한 적이 있었어요. 비평을. 근데 OX가 되니까 의설프게 잘하니까
특징적이지 않고 전체를 얼버무려서 잘하는 게 되니까 잘하는 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19개 문항에. 그러니까 거기 단무장을 한번 만났는데 선생님 우리가 그렇게 선생님 못해요? 그래서 못하기보다 결정적인 게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오케스트라 문제죠. 특징적인 요소를 강조해야 돼요. 지휘자들은. 그게 이제 오케스트라 지휘의 문제죠. 그리고 이제 연주를 한다는 거는 결국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듣는 사람한테 내 음악을 전해줘야 돼요. 오케스트라는 뭐 더 마찬가지고 큰 소리가 나니까 전해진다. 아니에요. 들리는 게 아니고 전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음향학이죠. 이것도. 이게 지휘자의 본분이죠. 그러면 지휘자가 상대가 저거 굉장히 좋은 소리인데 하고 이해를 해서 들으면 굉장히 빠르죠. 이게 이제 앙상블 전달력이거든요. 뭐 솔로도 마찬가지예요. 톤 전달력. 전달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음악에서. 암만 내가 굉장히 잘해도 음악성이 뛰어나면 뭐예요? 전달이 안 되면 상대가 이해를 못 하는데,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데 상대가 못 알아듣는 거죠. 한두 마디 해도 딱 알아듣게. 이게 전달력이에요. 그리고 음악성을 살릴 수 있는 제3세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각 앙상블에서 단원들의 개성보다 그냥 지휘자에 의해서 움직이게만 하죠. 가끔의 경영학주께서 지방경영학단 만나면은요, 선생님 이거 우리 눈 감고도 해요. 이 소리 많이 들어요. 저 여러 번 들었어요. 그만큼 맹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톤이 죽어요. 그게 이제 문제죠. 그런 문제들도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해결되는 게 연주자들의 앙상블이나 음색이나 하나로 가고 음악성이 음악에 활력을 불어넣게 할 수 있는 게 지휘자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게 다 모아지면 벤치마킹이 가능해요. 만약에 비엔나필이다 그러면 비엔나필 사운드를 제가 분석한 자료들도 일부는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누가 그런 식으로 우리 비엔나 사운드를 원합니다. 오케스트라 그러면 비엔나 사운드를 제가 벤치마킹 하죠. 그러면 음악적인 건 지휘자마다 다 다르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케스트라 클리닉에서 오케스트라는 기본적인 조건, 화성적인 조건 만약에 도미솔도잖아요. 그러면 각 악기, 퍼스트 바이올린이 제일 위일 테고 뭐 콘트라베이스가 아래면은 여기에서 그 구성이 딱 만들어지게 객관적으로 화성 구도가 이루어지게 해석이 아니고 자체가 갖고 있게 그러니까 오케스트라가 음악적인 조건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휘자는 자기 요구만 하면은 살아나죠.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의외로 쉬워요. 심리적인 음과나 앙상블 주법만 가리키면 돼요. 이게 이제 벤치마킹이에요. 물론 벤치마킹은 굉장히 다양하니까 이게 아마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복잡할 거예요. 이 문제도 제가 이제 따로 떼서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총 12단으로 나눠졌는데 이게 다 이루어져서 제가 오케스트라를 쉽게 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얼마 전에도 한번 그런 소리 언뜻 들었어요. 선생님 이론이 굉장히 밝으세요? 아니에요. 이론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제가 한번 가져본 거예요. 물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이걸 의외로 많이 보시더라고요. 보시지만 말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아요.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답할 수 있는 건 다 답을 해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도 발전하고 저도 발전하는 시간이 돼, 이 시간이.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